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박뉴스 참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라갔습니다. 뭐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에 이제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된 2.5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9월 6일까지 8일 동안인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동안 주로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이었습니다. 클럽이나 룸사롱과 같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과 같이 취미나 이제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었다면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 음식점, 프랜차이즈점, 카페와 같이 중위험 시설, 우리가 흔히 이제 드나드는 곳도 이용이 제한이 됐습니다. 크게 5곳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선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의 경우에는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에 역시 마찬가지로 포장과 이제 배달만 허용이 돼서 매장 내 섭취는 금지가 되고요. 또 세 번째로 헬스장과 이 당구장, 골프 연습장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 자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도 운영이 금지되고요. 또 9인 이하의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를 금지하고요. 또 정부나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의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사실상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사는 강력한 조치인데요.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강화하게 되면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수도권 내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또 6만 3천여 개 학원, 2만 8천여 개의 실내 체육시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3단계가 아니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막대한 희생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열흘 이상 지났지만 방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이 삼성, LG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9월부터는 재택근무에 돌입하고요. 어쨌든 이번 조치로 전국의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640만 명 가운데 수도권의 절반 가까이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격이 심하고요. 문제는 내수가 커지게 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해서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정부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기금, 예비비를 활용해서 다음 달 중 이 추가 경기 보완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백화점 매출이 줄고 있는데 그런데 명품 매출만은 고공행진 거듭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이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품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해외 유명 브랜드 매출은 3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달 백화점 3사의 매출을 보니까 지난해보다 2.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해외 유명 브랜드의 매출은 32.5%나 급증을 했는데요. 최근 1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휴가철 이 해외여행을 갈 수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해외여행 자금, 오히려 유명 명품 브랜드 제품 구매에 쓴 게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가 백화점들이 이제 해외 명품 할인 행사 등에 나서면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욕구를 해소하는 이른바 보상 소비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은행 점포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은 은행 가지 못하시는 고령층을 위해서 이분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용 애플리케이션 개발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은행 지점수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은행의 지점수는 2013년 6월 말 7,600여 곳에서 지난해 말 6,700여 곳으로 6년 반 만에 12% 넘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은행 점포수 축소에 따른 이 고령층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는데요. 우선
고령자가 고액을 결제하면 자녀 휴대폰에 얼마를 썼는지 문자 메시지가 오는 신용카드가 개발됩니다. 예. 또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고령자 전용 모바일 금융 앱이 출시가 되고요. 또 이 치매 신탁도 활성화됩니다. 건강할 때 자산을 맡겨두면 신탁회사가 잘 관리하다가 휴견인이 필요할 때 병원비, 간병비 등을 처리해주는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은행이 점포를 폐쇄할 때 지점 폐쇄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서 폐쇄 3개월 전에 고객들에게 통지하는 사전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일본 아베 총리가 지난 28일 총리직 사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죠. 총리 후임에 대한 일본 내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아베 신조 총리가 교양성 대장염 재발 이거를 이유로 해서 사의 표했는데 자, 일본 국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예, 아베 수상이 당일까지 코로나 대책 회의를 했었고 또 자민당 주요 간부들에게도 당일 사임을 오전까지 알리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미디어나 국민들도 갑작스러운 퇴진이라는 쪽으로 좀 반응들이 논란 반응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갑작스러운 퇴진이 물론 건강상의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책임 있는 또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반응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진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발언들은 별로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워낙 아베 수상과 대립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시간이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그러면 아베 총리의 후임 이제 다음 달 안에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후임자로서 잘 알려진 대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리고 고노다로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여론 어떻습니까? 예, 실제 지금 이제 퍼스트 아베로 본격적인 총재 선거로 돌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각 주말에 걸쳐서 각 파벌별로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력하게 되고 있는 것은 키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또는 스가 간방장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가장 인기가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정 자민당 간사장의 경우에 이번 투표가 전 당원 투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과 각 지방 대표들만이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벌써 이시바 시게루 정 간사장이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니카이 간사장의 그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이 니카이 간사장이 수가 간방장관을 지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나서서 키시다 후미오의 정조회장과 스가 간방장관 이 양측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총리가 된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국과의 관계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8일날 이 총재 선거 안날을 해서 오늘 14일 정도에는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신임 수상회 같은 경우에 아베 수상의 남은 1년의 단기 수상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글쎄요, 실질적으로 내년 중의원 총선거 이후라면 새로운 정책이 가능하겠지만 일단 아베 수상의 정책을 지속할 것 같고요. 한 가지 흥미로웠던 것은 아베 수상의 퇴임 연설했을 때 1시간의 질문 중에 한국에 대한 질문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지금 코로나, 경제 또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일 관계의 우선순위는 좀 적다라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뭐 후임 총리의 어떤 임기가 짧고요. 그리고 또 당장 닥친 그 현안들이 많기 때문에 한일 관계보다는 어떤 내치에 집중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집단 감염 계속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고요.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확산 기록 어떻습니까?
네, 일본도 7월에서 8월에 들어서서 연일 1,000명에서 많을 때는 2,000명까지 늘어난 적도 있었지만 예. 최근에는 어제 600명으로 10일째 1,000명 이하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예, 전체적으로는 누적이 6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아직도 60% 정도가 감염 경로가 불투명을 해서 이게 코로나가 진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네. 아베 수상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가을 제2차 대유행을 지금 걱정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코로나19 그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이게 언제 나오느냐 사실 관심이 큽니다. 일본에서는 좀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올림픽을 어떤 식으로든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새로운 국내 대책보다는 일본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인데 약 1억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국민들의 심리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인 8시 5분에 기상청에서 요청한 폭염 피해 예방 수칙 안내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폭염 피해 예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노인,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을 하실 경우에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시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시고 부모님과 떨어져 사시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하십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마시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 지키시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시고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의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무더위 쉼터에서도 거리두기 실현하시고 발열 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리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시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대해 제대로 털어봅시다. 김용태, 용, 민병두, 병. 정치, 용, 병. 네, 주말 사이에 답답하게 지켜봤던 정치 이슈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주실 정치연병 두 분 나오셨습니다. 민병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용태 미래통합당 전 의원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네. 자, 2주 전 대체 공휴일이어서 거의 한 달 만에 두 분 모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먼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집콕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금도 마스크 쓰고 계신데 괜찮으세요? 예. 정말 집콕뿐만 아니라 개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개인콕. 개인콕이요. 예, 네. 왜냐하면 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서 한 식구가 몰려갖고 앉아서 같은 소파에 앉아갖고 네. 집콕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영화를 보는데 네. 그러다 보면 쿠션이나 이것저것 같이 사용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네.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개인적 거리두기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사실 좋게 바라보면 또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면에서는 한없이 행복하죠. 요새처럼 행복한 때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가족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혹시 가족 중에 하나한테라도 전염이 되면 내가 제일 사랑한 가족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정말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 사람들의 삶의 가장 기본 단위인 또 사랑의 기본 단위인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네네.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고 사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김용태 전 의원께서도 마스크 좀 쓰시다가 좀 벗으셨는데. 예, 앞에 가림막이 잘 돼 있어서. 예. 어떻습니까? 이 마스크 쓰고 다니시 괜찮으세요, 요즘은? 사실 8월 달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파란만장했던 여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예. 역사상 가장 길었던 긴 장마가 이제 끝나나 싶었더니 코로나가 확 퍼지면서 그야말로 국민들 마음이 꽁꽁 얼어붙었다가 또 이제 태풍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아주 마음을 졸였다가 무더위 막판 폭염이 온다고 그랬다가 또 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이 도대체 어디에 지금 마음을 붙이고서 국민들이 살아야 할지 정말 걱정이고 또 일주일 이상
수도권 전부가 또 꽁꽁 얼어붙는다고 그러니까요.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이야 흩어져야 산다고 그러니까. 예. 뭐 흩어져서 하여튼 방역 다들 국민 여러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흩어지는 게 연대라고 하니까. 네, 마음으로는 예. 뭉치고 예. 심리적으로는 연대하고 물리적으로는 흩어지고 이제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 큰 이슈가 있었죠.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토요일에 끝이 났습니다. 당대표로 뭐 이제 예상대로 이낙연 의원이 당선됐는데, 자, 우선 두 분이 보신 민주당 전당대회 총평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이번에는 먼저 김은태 전 의원께서 하십시오. 소문난 장치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런 말이 있죠. 네. 뭐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제가 보기에는 소문 안 났고요. 소문 안 난 것만큼 역시나 먹을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친문의 그 전당대회였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안타까웠던 게 그 후보들 특히 최고위원 이제 당대표보다 최고위원들에 나섰던 분들의 소위 극성적인 이 친문 이 당원들에 대한 소위 구애 작전이 사람들한테 그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게 눈에 하여튼 뭐 띄었습니다. 하여튼 뭐 전당대회가 뭐 다들 뭐 예상하셨잖아요. 어대낙이라고. 어차피 당대표는 이낙연이라고 예상대로 되었고, 전반적인 분위기도 언론이나 세간의 예상대로 역시 친문에 의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나, 뭐 그런 평가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친문에 의한 친문 전당대회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예, 비슷한 시기에 제가 미국의 민주당 또 미국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그것도 보고 또 한국 민주당 전당대회도 봤는데 이제 연택 전당대회, 언택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 이런 것이 새로운 흐름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사실 대단한 그 컨벤션 효과에 갖다 기대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준비를 했던데, 민주당 같은 경우 이번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또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내년에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당원 당규에 따라 내년 8월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아마 좀 다양한 준비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전당대회 시기 조정 같은 것도 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당대표 1, 2, 3위 투표 결과를 보면은 어쨌든 젊은 세대인 박주민 후보가 3위로 이지만 약진을 했고, 또 영남 출신인 김부겸 후보가 2위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세대 간 조합, 영호남 간 조합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 후보 당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난 극복이랄지 양극화 해소랄지 뉴딜 그린딜 또 혁신성장, 그 다음에 국민화합 이 5가지 갖다 목표로 내걸었는데요. 실제로 8개월도 안 되는 짧은 시기 동안 이런 과제들을 다 이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특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가을 정기국회를 계기로 해서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설정하냐. 그러니까 이 포용력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 포용력 있는 차기 대통령 후보의 모습을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코로나 딜 또 이 그린 뉴딜 이런 것들을 핵심 과제를 세웠는데 정부가 지난번에 내세운 정책들이 좀 미흡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년 예산을 통해서 이것을 좀 변경을 해야 할 텐데 또 이걸 포함해서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 해법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어떤 능력을 보여주냐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포용력, 하나는 능력 있는 정당.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갖다가 6개월, 8개월 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보여주냐 하는 것이 관건일 것 같고, 내년 3월 9일 날 당대표 임기가 끝나지만 4월 달에 있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3월 달까지 임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발판 위에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능력 있는 집권여당 또 포용력 있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갖다가 잘 구축을 해서 그 선거까지 이어가면 그다음에 대선 행보에도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좋은 발판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이낙연 대표 좀 득표율 60% 넘겨서 이렇게 선출된 거는 최근 4차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뭐 처음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압도적으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어대낙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뭐 이분이 저런 얘기했습니다. 야당과의 협치를 얘기했어요. 방금 또 민전 의원께서는 또 뭐 포용 얘기하셨고요. 이런 방향으로 좀 나아갈 걸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예. 이 이낙연 대표한테 주어진 첫 번째 과제가 야당하고 관계 설정이죠. 예. 뭐 이분이 총리였다면 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게 첫 번째겠지만 예. 이제 정치인 이낙연 대표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이제 협조를 최우선으로 이제 설정해야 할 겁니다. 사실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여권도 좋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되자마자 최고 국정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다시 또 코로나 위기 극복이거든요. 예.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해서는 야당도 뭐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를 고리로 해서 야당이 지금까지 서운했던 거, 야당이 그 소위 강경 일변도였던 집권 여당한테 그 힘들어했던 것들. 예.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코로나 협치를 받으면서 국회에 야당에 뭐 줄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벌써 야당에서는 일부 이제 그 협치의 전제 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제 내걸었잖아요. 그 원 구성 때 사실 이해찬 당대표가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몇 가지 이런 원구성의 문제점들 원상회복해달라.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지금 소위 사법 체계가 굴러가고 있다. 특히나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완전히 흐지부지 되는 걸 넘어서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사법 감시 체제를 짤 수 있는 어떤 뭐 국회 특별위원회를 좀 꾸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네. 이 두 가지 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낙연 뭐 대표 입장에서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협치를 받으면서 야당의 요구 조건을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준다면 나름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는 뭐 초기 동력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뭐 이낙연 대표한테 주어진 뭐 매우 중요한 지금 이 순간이고 그런 정치력을 발휘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당장 그 이낙연 대표가 풀 수 있는 과제라고는 쉽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그중에서도 그것의 상징인 이제 공수처 출범이라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야당이 아무런 답변을 갖다 해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 하에서 법사위를 갖다 도려내준다든지 이런 결단을 갖다 이낙연 대표가 실제로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가 원내 중심 정당 체제에 갖다 도입한 지 지금 2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내대표가 거의 뭐 절대적인 어떤 그 독립성을 갖고 국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법사위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이낙연 대표가 수를 놓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부담이 되고 현실적으로 당 구조가 그렇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대야 협력 관계 또 국민과의 소통 이런 거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그만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이만큼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 그러니까 품격 있는 소통, 언어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아마 집중하면서 거기서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그런데 이낙연 뭐 대표는 당대표만 해서 끝날 분이 아니시잖아요.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여권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통합당한테 언론뿐만 아니라 소위 여권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거하고 결별해라, 집권하려면. 마찬가지로 저는 이낙연 대표께서 만약에 대통령의 꿈이 있으시다면 극렬 친문하고 결별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어떤 정치를 해야지 통합당이나 이낙연 대표도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를 해나갈 수 있지. 뭐 계속해서 옛날 지지층에 갇혀 있으면 되겠어요. 특히 뭐 지금 여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나 경제 살리는 거에 집중한다면 뭐든지 그 한번 해봐라. 대신 이 먹고 사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 갖고 이제 싸우는 건 도저히 이제 자기들도 힘들고 어려워서 못 봐주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통합당뿐만이 아니고 특히 이낙연 당대표가 당내에 극렬 이 지지 그룹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체 국민 그리고 나아가서 이 야당까지 포용하는 고도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극우 태극기 세력하고 친문을 갖다가 같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동일선상에 놓는 접근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또 현실을 잘 못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여론조사에서도 이 통합당의 극렬 지지, 통합당의 가장 코어 지지 세력을 갖다가 살펴봤더니 전 국민 한 16% 정도가 된다고 하고 민주당은 3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만큼 넓다는 거죠. 그게 아마 이제 친노에서 친문으로 오고 또 우리 촛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넓고 좀 탄탄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극렬이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대중과 접촉하려고 하는 양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의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친문 정치 세력이 지나치게 정치 이슈에 많이 이렇게 치중해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보다는 어떤 정치 전선에 쉽게 반응하고 과열되고 힘을 모으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을 넘어서는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긍할 점이 있다고 보고요. 지난 100개월 동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만든 이슈 중에 부동산을 제외하고 부동산은 사실은 현 상황에 대한 치료의 어떤 관점이 많이 작용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한 4월 15일 총선 끝나고 민주당에서 이 경제 문제로 이슈를 갖다가 한번 생산하고 주도한 게 몇 개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반성의 지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친문 세력이 어떤 정치 이슈에 치중돼 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김영태 전 의원과 합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의견상. 그런데 이 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총리 때는 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다. 그래서 또 어떤 유력한 대선 주자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내년 3월, 9월까지 이제 시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간에 뭔가 자기 색깔을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김영태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향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난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되겠죠. 전체 국민의 지지율을 높여서 확실하게 대권 후보가 되느냐, 아니면 여전히 당내 절대적인 소위 지형상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문들의 어떤 지지를 확실히 해서 이 대권 후보가 되느냐. 사실 양자를 병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극렬 친문 세력의 어떤 이런 정서하고 이 국민 일반적인 중도층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통합당에서도 통합당에 사실 이 강력한 어떤 이 전통 보수적인 이 당원들 생각하고 중도층하고 생각이 다르듯이 저는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잘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양쪽을 다 잡고 싶겠지만 그게 어디 쉽겠어요. 특히나 이번에 정기국회 내에서 청와대가 설정한 아젠다에만 민주당이 예전처럼 통법부 역할을 계속 해나갈지, 아니면은 무언가 국회에서도 이 청와대의 뜻과는 달리
중도적인 생각을 가진 이 양쪽의 의원들이 모여서 협치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기에 국회가 무언가 정말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새롭게 뽑히니까 무언가 다른 정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 심각한 상황인데 의료계 총파업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여간 의료계 총파업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최근에 보여준 2번의 합의를 번복이랄지 혹은 투표 결과를 갖다가 재롱하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일단은 그 파업을 갖다가 하지 않고 정부와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하기로 한번 합의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합의 한번 뒤집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학 전공 수련회 중심으로 해서 1차 투표 결과로는 토요일 밤에 파업을 갖다 지속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왔는데 이거를 1월 재론에 붙여갖고 더 강경하게 이 투표 결과에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료계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결과에 갖다가 만들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7개 의료단체가 토요일 밤에 표결에 붙였던 그 성명서에서 보듯이 지역 의료의 불균형 또 필수 의료의 붕괴, 공공의료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긴박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안을 갖고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난 주말에 의료 7개 단체의 합의서, 그 사이에는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한정혁 의원의 중재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중재안을 보면 정부의 보증, 국회의 보증, 의료단체들의 보증이라고 하는 그 세 겹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토론하기로 하고 만약에 원점에서 토론하기로 한 것이 어겨지고 일방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의료 7개 단체가 다 같이 다시 연대하고 또 공동 대응한다 한 것까지 세 겹의 안전망이 만들어졌는데도 여기서 그 결과가 다 팽개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고요. 지금은 다른 게 없습니다. 원점에서 재토론한다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의대 정원의 증가랄지 지방 공공의료 시스템 갖다 구축하는 문제, 지역의사의 확대 문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방법론 강론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토론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태로 의료계가 지금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의정 협의를 주로 대화 틀로 얘기하는데 사실 의료 시스템의 공급자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중에 이것은 건보 체계, 의료 수가의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 시민, 3자의 어떤 협의체 이런 것 갖다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원점 토론하자고 했으니까 일단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현태 전 의원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사태가 이 지경이 된 데 대한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책임 소재가 가야 된다. 이 파업이 더 이상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따지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은 전장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이다. 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이제 맹비난을 했죠. 파업한 의사들을. 그런데 이 말을 받아서 의사협회 회장인 최대집 회장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 4대 의료 정책을 무단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아군 병사들의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 양쪽에 지금 이 불신이 극에 달아 있어요. 저는 따라서 이 코로나 이 엄청난 상황에서 정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게 맞았느냐. 이건 분명히 정부의 책임이 크다. 숫자로 굳이 따진다면 정칠 의삼. 정부가
7회 책임, 의사가 3회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2차 재유행이 뭐 정말 너무나 엄청나게 국민들의 삶을 지금 위협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특히 지금 1차 재유행보다 더 위험한 게 이제 좀 있으면은 가을 독감 유행할 텐데 이때 되면은 지금 사실 100명대에서 200명, 300명대도 국민들이 이렇게 놀라는데 이제 수천 명 갈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따라서 의사들이 아마 국민들한테 나름대로 이 4대 의료정책의 일방적인 추진에 문제점은 많이 어느 정도 어필이 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이제 왜 이게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지 의사들이 이렇게 반발하는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이제 멈춰야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정부도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지금 반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파업을 멈추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인 중재안이라고 할까요? 양보안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내서 우리 현장을 지금 정상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오늘이 8월 31일이니까요. 저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정부와 협상을 해가지고 파업을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책 추진 시점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책임 소재는 정부 쪽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의사들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알아보는 음식 이야기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꼭 한번 먹고 싶은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가이드가 되어드립니다. 뉴스 탐구 생활. 맛있는 음식, 요리하는 푸드카드너미스트 박준우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해 주실 맛있는 이야기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됐죠. 이때 필요한 홈쿡과 홈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홈쿡과 홈술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되면서 밤 9시 이후에는 뭐 배달, 포장만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배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에서 방금 말씀하신 홈쿡, 홈술에 필요한 것들을 주문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밤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포장과 배달도 즐기지만은 집에서 이제 소매로 음식이나 술을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즐기는 홈쿡, 홈바 문화가 많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판매되는 양도 많이 늘었겠네요? 네, 전자상거래 중개 사이트 이베이 코리아에 의하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홈술 관련된 용품들이 작년의 동기간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배 이상요? 네, 품목별로 한번 보면은요. 술잔 판매량이 167%가 늘었다고 해요. 네, 맥주잔은 30%, 소주잔은 33%가 판매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이나 베란다 등에서 홈술을 즐기기에 좋은 티테이블 있죠. 네, 판매량이 97% 상승했고요. 와인렉, 와인스토퍼 같은 와인 용품이 121% 증가했습니다. 와인 쪽이 많이 늘었네요? 네, 집에서 이제 와인을 즐기는 문화가 많이 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술과 술 관련 용품의 판매량이 증가한 것처럼 안주용 식품도 인기인데요. 건오징어와 건한치가 440% 늘었고요. 이런 건 맥주 안주인데. 지포는 120%, 황태국어가 319%, 건어물을 포함해서 이제 감자튀김은 206% 올랐고요. 피자 122%, 냉동 간편 조리식품이 토탈 158% 증가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른바 홈술 용품 찾는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홈술 용품 찾는 연령대 같은 경우에는요, 3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았는데요. 이번 시즌 기준 구매 비중을 살펴보면 30대가 45%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요. 거의 절반이네요. 네, 40대가 40% 차지해서 거의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가 8%, 20대 5%, 60대가 2% 순으로 이어졌네요. 다른 연령대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30대, 40대 거의 아무래도 가장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 사람들 홈술을 어떻게 즐깁니까?
많이 기사를 통해서 보였을 텐데요. 이제 배달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요. 아까 와인 얘기가 나왔는데 편의점에서는 와인 앱을 작년부터 서비스하고 있었는데 이 앱을 통해서 와인을 주문해서 원하는 상품을 지정한 날짜와 점포에서 상품을 픽업하는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편의점의 와인 서비스가요, 8월에 전년 대비 121.8% 매출 신장률을 올릴 정도로 이번 달에는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와인 앱이라는 거가 이를테면 자기가 원하는 그 앱에서 자기가 원하는 앱을 찾아서 주문을 하면 그거를 자기 집 근처에 원하는 장소 편의점에서 픽업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와인바 같은 곳을 많이 이제 갈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마진 같은 것도 신경이 쓰이고요. 이런 앱을 통해서 와인을 미리 주문해서 이제 받아가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의외로 저가형 와인만 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15만 원 이상의 고가 와인도 전체 매출의 30%나 되고요. 물론 이제 한정 판매지만은 30만 원에서 400만 원짜리 와인도 이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그래요? 합니다. 네. 그게 팔리나요, 근데? 뭐 수량이만 뭐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집에서 이런 와인도 있지만 칵테일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는 분들 요즘 계실 텐데. SNS를 통해서 20대부터 40대 사이에서 뭐 모히또 같은 간단한 칵테일을 만들어 먹는 모히또요. 유행이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레시피나 아니면 사진을 인터넷 SNS를 통해서 공유하고 또 자랑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분위기를 타고 이제 주류 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활용해서 칵테일 레시피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막걸리나 전통주 칵테일 많이 돌고 있다고 해요. 막걸리 칵테일이 있다고? 네, 막걸리에 칵테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술을 섞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막걸리에 사이다만 섞어도 일종의 칵테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샴페인을 좀 쉽게 즐기고 싶으시면은 미모사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그 약간 노랗고 스파클링 있는 건데 기본적인 레시피는 샴페인 3, 그다음에 생 오렌지 과즙 2, 그다음에 오렌지 리큐르 1을 섞는 건데요. 그냥 스파클링 와인에 오렌지 주스 대충 섞어서 취향대로 드시면은 뭐 간단한 미모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홈바 칵테일 대표적으로 즐길 수 있는 거. 또 다른 건 혹시 권해주시겠어요? 제일 쉬운 거는 프랑스에서 운동 끝난 다음에 많이 마시는 게 있습니다. 빠나슈라고. 빠나슈. 그게 별거 아니고요. 맥주에 사이다 2대1로 섞으면 되는 거고. 우리 맥사이다인데요. 그다음에 콜라에 레드와인 섞는 것도 있습니다. 콜라에 레드와인이요? 네네네. 깔리모초라고 하는 남미에서 많이 마시는 굉장히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저렴한 칵테일인데요. 뭐 이런 식으로 2개씩만 섞어도 집에서 굉장히 간단한 칵테일을 만들어 즐길 수 있겠죠. 안주는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안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홈쿡 제품들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밀키트나 HMR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홈쿡이라는 것은 이제 셰프가 전문 조리사를 얘기한다면은 집에서 취미나 생활을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들을 홈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홈쿡들을 위한 편리한 간편식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소스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각종 국이나 찌개류에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육수라든지 이런 뭐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골뱅이 무침이나 비빔국수 같은 간단한 요리들은 아예 그냥 홈쿡 키트로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 활용해 보시면은 뭐 간단한 안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강하지 않으십니까? 자, 냉장고를 활용한 홈쿡 레시피. 이게 냉장고는 이제 사실 집집마다 달라가지고 냉파라고 하죠. 냉장고 파먹기라는 키워드도 있었는데요. 제가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서 좀 묵혀진 채소들을 에어프라이어에 넣어서 올리브오일이랑 소금 후추 뿌려가지고 한 160도 정도에서 한 5분 10분 그냥 익힙니다. 그러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저희 그 스테이크 옆에 주는 그 채소 곁들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얼추 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뭐 집에 있는 생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라든지 같이 곁들이면은 뭐 그럴듯한 한 접시 요리가 되니까요. 뭐 칵테일이나 와인 같은 거에 곁들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의 음식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요리하는 푸드 칼럼니스트 박준우 작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강화된 방역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주일간 시행됩니다.
사람들 간의 접촉만 끊어도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는 거리 두는 연대, 흩어지는 연대를 준칙으로 삼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